자, 지금부터 이제 인사론을 할 거예요, 인사론. 자, 인사론은 이제 인력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인력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관한 이론들을 모아놓은 것을 이제 인사론이다라고 해요. 자, 인사론하고 조직론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성격이 달라요. 인사론은 그 대상이, 그 인력이 한 명을 말해, 한 명. 그 대상을, 한 명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개인을 대상으로, 개인이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알죠? 조직은 개인이야, 개인들이야. 개인들의 관계를 관리하는 거고 인사론은 한 개인을 관리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조직론과 인사론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뭐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게 같이 겹쳐서 나오는데 성격이 달라요. 그것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인사론은 제 첫 번째가 임용이론. 저기 여기 자, 인사론은 총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5개 파트. 5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가 이제 임용이론. 두 번째가 분류 배치, 세 번째가 능력 발전, 네 번째가 동기부여, 동기부여도 조직론에도 나오죠. 자, 통제 이론 이렇게 5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구성 자체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정책론은 정책 과정 그 이론의 구성이고 구성 배치고 자, 인사론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머릿속에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냐면 이 조직이 이렇게 있어요. 자, 조직에서 외부에 있던 사람이 조직 내부로 들어오는 거를 뭐라고 그런다? 임용이라고 그래요. 임용. 알았죠? 들어왔어요. 자, 들어왔으면 이 사람을 어딘가 배치를 시켜야겠죠. 이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어딘가에 이 사람이 어떤 이 사람이 관리를 위해서는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 안에 넣어줘야 돼. 알았죠? 이것을 분류 배치라고 그래요. 이해됐죠? 자, 분류 배치가 됐어요. 분류 배치가 됐으면 이 사람이 바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이 사람이 일을 이제 분류 배치를 하고 나서 딱 들어와서 분류 배치를 하고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개발시켜줘야겠죠. 이것을 능력 발전이라고 해요. 자, 능력 발전, 능력은 있어요. 자, 그런데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할까 못할까요? 없죠. 그래서 뭔가를 해줘야 돼.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 알았죠? 자, 동기부여 됐어요. 막 일을 열심히 해.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고를 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사고를 칠 수도 있죠. 그래서 통제를 해야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1년에, 그다음 통제에는 어떻게, 무엇도 들어가냐면 이 사람을 조직 내부로 내보내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한 사람의 개인이 조직에 들어와서 조직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기여를 하고 이 사람이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 인, 아웃, 인에서 아웃 이렇게 이 개념으로 조직론이, 그러니까 인사론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알았죠? 이해됐죠? 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어떻게 인간을 어떻게, 사람을, 인력을 어떻게, 개별 인력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에 관한 이론들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인사론의 전체적으로 특징을 좀 보면, 이론은 되게 약해요. 이론 부분은. 다른 파트들은 이론이 되게 강한 반면에, 인사론은 이론 파트가 되게 약하고, 뭐가 강하냐면, 제도가 강해요, 제도. 법령이 강해. 알았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인사론이야. 인사론과 자치론.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인사론은 이론을 빨리 공부하고 나서 개별적인 공부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뭘 공부해야 된다? 법령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돼. 알았죠? 법령 공부해야 될 게 몇 개 법이 있어요. 그 법만 좀 유심히 정리를 하면 문제 푸는데 거의 지장이 없어요. 아주 예외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는 한, 알았죠? 아주 예외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는 한 노출되어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서너 개, 한 세 개, 네 개 정도 법률만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된다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이해됐죠?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임용 이론부터 시작합니다. 자, 임용 이론은 크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임용 대상 이론, 임용 유형 이론, 그다음에 임용 방법 이론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 대동소이해요. 알았죠?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임용 대상 이론이에요. 임용 대상 이론. 자, 임용 대상 이론은 질문이 뭐냐면, 자, 누구를 공무원으로 임용해야 될까?가 질문이야. 자, 이 조직이 이렇게 있죠. 공무원 조직이 이렇게 있어요. 외부에 사람들이 많겠죠? 자, 여기 바깥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혹은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여기 공무원 자리 한 비었다고 할게요. 이 자리를 채우는 걸 임용이라고 그래, 알았죠? 새로 들어오는 것도 임용이지만, 일반적으로. 요 안에 채우는 것도 임용이에요. 여기 누가 채울 거냐?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죠. 이렇게 저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주장을 한 이론들을 모아놓은 것을 임용 대상 이론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나온 이론들을 공부할 때 누구를에 집중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끝이야. 알았죠? 누구를. 5개 이론이 있으면 누구를이 몇 개야? 5개밖에 없어요. 그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알았죠? 근데 그거를 안다는 것 자체는 그냥 그 단어를 아는 게 아니고 그 맥락을 아는 거야죠. 맥락을 좀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역관주의는 누구를 공무원으로 임명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주장해요. 국정 최고 책임자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인력을 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요. 알았죠? 누구를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국정 최고 책임자 혹은 정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인력을 공무원으로 임명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정치적 이해관계야. 알았죠? 정치적 이해관계 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 자,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것은 정치적 승리, 정치적 승리에 기여하고, 정치적 승리가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치적 승리가 선거에서 당선이 되거나 집권을 하거나, 알았죠? 권력을 장악하거나, 당선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는 게 집권을 한 거이지, 맞죠? 다수당이 되거나, 이렇게 정치적 승리예요. 정치적 승리에 기여하고, 그 정치적 승리에 대한 기여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직을 기대하는 관계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요. 이해됐어요? 자, 이해됐죠? 자, 자, 국정 최고 책임자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들의 정당이거나 국정 책임 정당이에요. 이제 개인들이야. 자, 이 사람들한테 그 정치적 승리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을 해요. 그렇죠? 선거 자금도 되고 선거운동도 하고 이런 거 알았죠? 그리고 그 반대로 공직을 기대하는 관계. 요게 정치적 이관계. 알았죠? 이해됐죠? 자, 요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임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역관주의예요. 자, 이해됐죠? 자, 이해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정치적 이해관계 또 하나. 정치적 이해관계는 자, 자기가 지지한 정당과 대통령이 공직에서 물러날 경우에 정권이 그러니까 권력이 끝나거나 집권이 끝났을 경우에 동시에 자기도 공직에서 물러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관계를 정치적 이해관계라고 불러요. 이해됐죠? 자, 자기가 막 선거운동하고 공직을 얻고 우리가 지면 그 공직을 버릴 수 있는 관계가 정치적 이해관계다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 공직이 임명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론이 바로 역관주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역관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관은 관직을 말하는 거고 역이란 말은 공직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역관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그걸 역관이라고 부르고 자, 역관을 다른 말로 영어로는 스포일이라고 불러요. 스포일은 전리품이라는 뜻이에요. 전리품이라는 뜻이에요. 전리품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예요? 전쟁에서 이겨서 물건을 빼앗아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한테 나눠주는 거 전리품이라고 불러. 아니면 공신한테 나눠주는 거 전리품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봤냐면 미국 사람들은 선거에서 이겨 그 나오는 공직 자체를 전리품으로 본 거야. 알았죠?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처럼 공직을 나눠준다라고 본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게 역관주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내용이고 이제 주역에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례예요, 사례. 사례가 우리가 한 두 가지 사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자, 5대 원로 대통령의 임기 4년제법이라는 게 첫 번째 사례예요. 이 역관제의 첫 번째 사례예요. 자, 여기서 보면 임기 4년제법이에요. 임기 4년제법은 공무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같은 4년으로 제한해놨어. 알았죠? 자, 대통령과 공무원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했다는 얘기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나가라는 얘기잖아. 맞죠? 나가라는 얘기는 왜 나가라고 할까요? 나가게 해놨을까? 그래야지 그 다음 대통령이 자기
똘마니들을 자기 애들을 자기 지지자들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임기를 4년을 해놨다는 얘기는 다음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그렇죠? 공직을 전리품처럼 나눠줄 수 있게 해놓은 법이야. 만약에 4년제 법이 없으면 공무원이 계속한다 그러면 전리품처럼 나눠줄 수 있어 없어요? 없게 돼요, 알았죠? 이 법이 있음으로 해서 뭐가 가능하게 돼? 뭐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역관제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역관제 첫 번째 사례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두 번째는 7대 잭슨 대통령이 알았죠? 이거 정확히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잭슨 대통령은 자 서부 지지자들을 공무원으로 임명했어요. 당시에 선거운동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서부 지지자들을 공무원으로 임명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한다는 명목을 들었어요. 근데 왜 이런 명목을 들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당시 보면 이제 미국도 동부와 서부가 있겠죠. 너가 어디가 더 그 뭐라고 할까요? 우위에 있어. 동부와 서부 중에 옛날에 보면 동부가 더 위에 있었겠죠. 거기 이제 기독교의 뭐 좋은 학교 나온 있죠.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이 그 공직을 장악하고 있었겠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자, 서부 사람들 데리고 왔어. 서부 사람들은 학력 수준이나 교양 수준이 높았을까요? 전문 지식이나 이렇게 높았을까요? 안 높았을까요? 안 높았겠죠. 쉽게 말해 카우보이야, 카우보이. 아니면 사업가들, 알았죠? 사업가들을 공공직 임용시켰어. 반발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잭슨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해. 이 사람들을 공직에 임명함으로써 주민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들을 더 어떻게 할 수 있다? 행정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서부 자기 지지자들 공직에 대거 임명해버려요. 알았죠? 기존의 관리를 깬 거예요. 알았죠? 자, 두 가지가 대표적인 역관제의 사례다라고 역관주의 사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장점부터 볼게요. 여기서 좀 이해될 게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자, 민주성을 제고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 장점이. 첫 번째 장점이 민주성을 제고한다라고 해요. 자, 왜 역관주의가 민주성을 제고할까요? 왜 제고할까? 이건 생각해보면 돼요. 자, 공무원이 됐어요. 역관제로 자기가 공무원이 됐어요. 근데 자기가 공무원을 더 하고 싶을까요? 한 번만 하고 말고 싶을까요? 더 하고 싶겠죠. 알았죠? 자, 자기가 공무원을 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자기 정당과 자기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거나 재당선이 돼야 돼. 알았죠? 자, 이 사람이 재집권하거나 재당선이 되려면 누구의 표를 얻어야 돼? 시민들의 표를 얻어야 돼. 알았죠? 표를 얻어야 되면은 행정을 할 때 주민의 의사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할까 안 할까요? 반영을 하게 돼요. 알았죠? 할 수도 있죠.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민주성을 제고한다. 대응성을 제고한다라고 해요. 알았죠? 무엇 때문에? 공무원들이, 역관제로 임명된 공무원들이 자신의 공직을 유지하고 싶은 사적 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주성을 제고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듯해,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죠. 이런 맥락으로 잭슨 대통령이 주장한 거야, 알았죠? 이해됐죠? 잭슨 대통령이. 자, 그 다음에 정당 정치 발전에 기여한다가 두 번째 특징이에요. 자,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정권이라는 게 있죠, 정권. 그 대통령이라든지 그 권력, 가장 큰 권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놓고 경쟁을 하는데 그 경쟁 주체가 개인이 아니고 정당이 주체가 되는 것을 정당 정치라고 불러요. 알았죠? 자, 개인 플레이하는 게 아니고 집단이 그 정권을 놓고 경쟁을 하는 시스템을 정당 정치다라고 불러요. 자, 역관주의로 하게 되면 정당의 자원이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인력하고 자원이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역관주의로 하게 되면 정당의 자원이 몰릴까, 안 몰릴까? 몰리죠. 뭘 기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직을 기대하기 때문에 공직을 알았죠? 공직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당의 자원과 인력이 모여 알았죠? 그럼 정당이 발전할까 안 할까요? 정당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알았죠? 만약에 나눠진 공직이 없으면 정당에 사람이 한 명이라도 올까 안 올까요? 한 명이라 한 마리라도 올까 안 올까? 안 오겠지. 지금 정당 발전해 안 해. 인재가 올까 안 올까요? 안 오겠죠? 이해됐죠? 자, 그런 맥락에서 전체적 맥락에서 정당 정치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특징이고, 자, 국정 최고 책임자의 국정장악력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장점이에요.
자, 역관주의로 하게 되면 내가 그 공무원들은 다 누가 뽑은 사람들이야? 내가 누가 선택한 사람들이야?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들이죠. 알았죠? 그럼 이 사람들은 대통령 많이 안 들을까 안 들을까요? 잘 듣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해 용기가 있어요. 대통령이 잘 돼야 어떻게 돼? 내가 잘 돼, 안 돼? 잘 되죠? 그럼 대통령이 잘 되는 쪽으로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요? 들어주겠죠. 알겠죠? 내 같이 가는 수도 있어요. 같이 폭삭 망하는 수도 있어. 알았죠? 근데 일단은 대통령이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이게 자기 제가 다시 재취업, 자기 일을 다시 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싶으면 협조하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국정 최고 책임자의 국정 장악력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자, 단점이 있어요. 단점. 자, 첫 번째 단점이 비효율이야. 알았죠? 비효율. 이 볼게요. 자, 행정의 효율을 높이려면 행정의 효율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 높을 때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져요. 행정이라고 하는 제가 온갖 문제가 있잖아. 문제를 막 해결해 줘야 돼. 자, 그런데 역관주의로 유명된 공무원들이 무엇을 갖고 있어? 지식을 갖고 있어요.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 전문 능력을 갖고 있어. 돈을 갖고 있어. 뭘 더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물론 그 사람들 중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평가하지 않았잖아. 알았죠? 그럼 누가 들어올 수 있어? 돈만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쉽게. 돈만 있고 시간만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겠지.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 없어? 여건주의로 공무원 쫙 뽑아놓으면 그 사람들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 없어? 확률적으로. 낮겠죠? 문제 해결 행정의 공무원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면 행정의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면 뭐가 떨어져요?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패를 야기한다. 이 부패를 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 정확하게. 이건 약간 쉽지 않아요. 자, 우리 역관주의 입장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정치자금을 내는 것 자체 있죠? 이것 자체는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알았죠? 이해됐어요? 정당에 공식적으로 돈을 정당하게 내고, 그러니까 돈 내고, 영수증도 받고, 기부금 영수증도 받고, 그다음 선거운동도 정확히 하는 거 알았죠? 이게 일반적인 역관주의가 또 작동하는 거야. 알았죠? 그런데 만약에 그 정치적 이관계를 갖고 있는 인력을 공무원으로 임명한다라고 했을 때 정치적 이관계라는 거 하는 것 자체는 구체적인 추상적이에요. 뚜렷하지 않죠. 알았죠? 자, 그래서 국정 최고 책임자한테 사적으로 돈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사적으로. 알았죠? 공식적 채널이 아니고 사적으로 돈을 주는 사람을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없어? 이렇게 만약 역관제를 운영하면 있겠죠. 그게 뭐야? 그걸 뭐라 불러요? 그걸 부패라 불러. 알았죠? 자, 정당이 있고 정당의 정치 자금 내는 것은 미국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현재는 돼 있지만 미국 관점에서는 정당의 불법이야 합법이야. 합법이야 다 알았죠? 다 합법이야. 합법적 영역이야. 그런데 몰래 사적으로 알았죠?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거. 그다음에 그걸 정치 자금 제공하고 그거에 따라서 공직을 배분하는 거. 공직을 나눠주는 거. 이거는 뭐다? 불법이고 부패다라는 거 알았죠? 요 개념을 이해돼요.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이해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행정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예요. 자, 만약에 이 시스템대로 운영하게 되면 몇 년에 한 번씩 공무원이 바뀌어요. 응? 미국 같은 대통령이 4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4년, 8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4년마다 공무원이 바뀔 수 있죠. 확률적으로. 자, 그러면 행정의 안정성이 확보돼 안 돼? 어제 공무원했던 사람이 오늘 공무원이 아니야. 기아 아니야. 공무원 아니죠. 그러면 어제 공무원하고 막 신나게 얘기했어. 근데 공무원이 바뀌었어. 무슨 소리시죠? 이렇게 하면 행정 안정성이 확보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 알았죠? 이해됐죠? 그래서 행정의 안정성이 훼손된다라고 하고 네 번째는 관직의 남설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관직의 남설이라고 하는 자체는 공직을 많이 만드는 거야. 알았죠? 공직을 많이 만드는 것을 관직의 남설이다라고 불러요. 자, 역관주의로 하게 되면 국정 최고 책임자 입장에서는 관직을 많이 만들수록 정당 입장에서는 관직이 많을수록 뭐가 늘어나요? 뭐가 늘어나요? 정치 자금이 늘어나죠. 정치 자금이 늘어나겠지. 맞죠? 관직이 100개 있는 거랑 관직 1000개 있는 거랑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보고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많아져. 맞죠? 땡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달라져요. 알았죠? 자, 그래서 여권제 하에서는 최고 책임자나 정당은 관직을 늘리고 싶어 한다, 안 늘리고 싶어 한다. 늘리고 싶어 해요. 늘리고 싶어 하면 방해만 없으면 한다, 안 한다. 인간은. 하고 싶으면 방해만 없으면 한다, 안 한다. 해요. 그게 인간이야. 알았죠? 그게 조직이야. 사회야. 알았죠? 자, 관직이 남탈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당파성이 대두된다. 라고 해요. 당파성. 당파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정파의 의사가 지배적인 상태를 당파성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자, 만약에 그 역관주에 따라서 공무원을 임용하면 공무원들은 다 무슨 어느 당 특정 당의 소속이겠죠. 특정 당의 정치적 입장, 정치적 이익을 가지고 행동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게 돼요. 알겠죠? 그럼 행정이 당파성을 띄어야 안 돼요. 행정이 당파성을 띄게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역관주의. 자, 누구를 공무원으로 임명이 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임명해야 된다. 알았죠? 자, 놓치면 안 될 게 뭐냐면 역관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근데 장점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알았죠? 현대사회, 우리나라에도 역관주의가 작동해, 안 해? 작동해요. 알았죠? 역관주의가 작동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공직을 나눠줘? 장관까지, 우리나라 행정부처에서는 장관까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숨어있는 조직이 있어요. 위원회라는 게 있어. 위원회 공부하셨을 거예요. 위원회도 다 쫙 해줘.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는 공무원으로, 역관으로 못 들어와. 알았죠? 우리나라 강력한 무슨 공무원제이기 때문이냐면 지급공무원제의 실적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일단은. 나눠줘야 되잖아. 어디 나눠주냐면 공공기관 있죠. 공공기관. 공공기관을 역관제로 다 임용해요. 알았죠? 누구까지 임용하냐면 뭐 대표가 있다고 할게요. 대표. 그 다음에 뭐 이사, 감사, 본부장. 알았죠? 여기까지를 다 역관으로 넣어요. 알았죠? 우리가 작동이 안 해. 역관제가. 작동하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 역관제가 주민의 민주성을 제고하는 도움이 돼야 안 돼요. 크게 안 되는 것 같죠. 우리나라는 크게 작동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역관주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알았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해됐죠? 근데 역관주의로 하게 되면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행정이 비효율적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이론이 이제 실적주의예요. 이제 실적주의부터 여러분들 좀 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실적주의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메리트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메리트 시스템. 자, 앞에서 역관주의는 뭐라고 그랬죠? 스포일 시스템이라고 불렀죠. 자, 실적주의는 누구를 공무원으로 임명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실적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공무원으로 임명이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누구를 임명해야 된다? 실적, 알았죠? 여기서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광범위해요. 알았죠? 그냥 단순하지 않아요. 자, 1차적으로는 실적은 점수를 의미해요. 점수를 갖고 있는 사람. 알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구를 공무원 임명이 된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알았죠? 이 사람은 공무원 임명이 된다라고 주장한 거야. 알았죠? 실적주의는. 그리고 여기서 실적이라고 하는 자체는 자격, 능력도 포함해요. 알았죠? 자격과 능력도 포함해요. 능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명이 된다. 그 다음에 시험 점수를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명이 된다. 이게 되는 거 알았죠? 이해됐죠? 자, 그리고 그러면서 그 실적을 갖고 있는 인력을 공무원으로 임명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중간에 한마디 넣어놨어요. 중간에. 신분을 보장해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실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신분을 보장해서 공무원으로 임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해. 알았죠? 이해됐죠? 자, 사례부터 볼게요. 사례는 자, 18대 그랜트 대통령, 그랜트 대통령 때 그랜트 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랜트 위원회 자체는 여권주의 형파를 목적으로 설치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앞에서 잭슨 대통령 몇 대야? 7대 알았죠? 7대 대인데 18대야. 그러니까 10대 정도 넘어오면서 이제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18대까지 오면서까지 7대부터 18대까지 올 때까지
뭐가 문제였겠어? 무슨 주의가 무슨 주의가 문제를 일으켰겠어요? 역관주의가 문제를 일으킨 거 알았죠? 그러니까 18대 정도 와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은 거 알았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그 1883년, 그 71년부터 이제 83년까지 얼마 차이 안 나죠? 그 유명한 펜들턴법을 만들어버려요, 미국에서. 위원회로 돌리다가 이제 법을 만들어버려. 됐죠? 위원회에서 회의 좀 하다가 이제 법을 만들어버려요. 뭘 만들었냐면, 자, 초당적 연방 중앙인사위원회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초당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특정 정파가 관여 못하는 이런 뜻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공개 경쟁 시험을 둔다. 알았죠? 드디어 나왔죠. 이제 공무원을 공개 경쟁 시험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야. 그 전까지는 뭐 누가 뽑겠어요? 대부분 뭐 아는 사람들이 뽑겠죠. 자, 그 다음에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고 지대 군인에 대한 특혜를 주는 이 법이 펜드턴법이에요. 펜드턴법 핵심 뭐야? 그러면 여기서 공개 경쟁 시험이에요. 이게 실적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공개 경쟁 시험을 말하는 거 알죠? 왜냐면 실적은 뭐라고 그랬어 제가? 점수라고 그랬죠. 알았죠? 점수. 점수였어요. 자, 그 다음에 초당적 연방중앙인사위원회다라고 보면 돼요. 알았죠? 자, 다시 말해서 공무원을 임명할 때 당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당색을 배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당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걸 배제하자라고 하는 취지예요. 알았죠? 자, 정당의 선택, 당파성을 배제하면 그 실적주의야, 역관주의야. 일단 역관주의는 아닌 거죠. 알았죠? 역관주의를 제한하는 조치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례는 일단 18대 대통령의 그랜트, 그 다음에 펜딩턴법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시험 문제는 뭐냐면 제대국민에 대한 특혜 이게 펜딩턴법에 들어있어요. 시험 문제 요게 나와요. 그런데 다 안다고 치고 이게 펜딩턴법에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를 물어봐. 알았죠? 제대국민에 대한 특혜는 역관주의와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실적주의 관련이 있어 없어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없어요. 근데 멀리 보면 있어. 왜냐면 제대군인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뭐 실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제대군인은 맞죠? 제대군인은 실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훈의 차원이 아니고 제대군인이 어쩌면 이건 약간 보훈의 성격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군인으로서 뭘 했어? 국가에 봉사했기 때문에 공직을 준 이런 특혜적 성격도 있고 제대군인이면 군대에서 공무원 아니 군 생활을 하게 되면 카우보이보다 문제 기능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이렇게 맞춰서 연결해도 상관없어요. 알았죠? 그렇게 연결해 보세요. 자, 장점부터 볼게요. 장점. 자, 이 실적주의에 따라서 공무원을 임명하게 되면 첫 번째 장점이 뭐냐면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돼요. 알겠죠? 왜 그래? 뭐, 이거 당연히 알겠죠? 뭘 보고 뽑았기 때문에 그래. 시험 보고 뽑아서 그래요. 이거 무시 못해요. 알았죠? 자, ABCD 모르는 사람하고 ABCD를 아는 사람하고 뽑았어요. 누가 일을 더 해결 잘해? ABCD 아는 사람이 일 잘하는 거 알았죠? 똑같아. 행정학을 아는 사람하고 행정학을 모르는 사람하고 공무원을 뽑는다고 했을 때 누가 더 일 잘해? 그럼 비슷할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행정학 공부 가가지고 일 잘해야 돼. 알았죠? 기똥차게 해줘야 돼, 일을. 이겠죠? 그래야지 행정학이 살아남아요. 안 그러면 행정학이 죽어. 점수 받은 놈이랑 못 받은 놈이 똑같네. 이러면은 끝이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공직에 대한 기회를 확대했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장점이에요. 자, 왜 실적주의는 공직에 대한 기회를 확대했을까요? 자, 공개경쟁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있긴 하지만 이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역관주의 하에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알았죠? 사람들 돈이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실적주의는 돈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시험을 준비할 수 있죠. 알았죠? 기회가 더 늘어났어 안 늘어났어? 늘어났죠. 그러니까 공무원의 숫자는 똑같은 거야. 역관주일 때도 100명, 실적주의 10명이지만 여기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범위가 늘어났어 안 늘어났어? 실적주의가 늘어나죠. 알았죠? 이해됐죠? 돈과 자원이 무엇은 자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래. 뭐보다? 개인들이 갖고 있는 시간보다. 알았죠? 이해됐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실적주의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야. 알았죠? 우리나라 역관주의를 공문 뽑고 앉아있으면 여러분들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알았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을 통해서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이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 장점이 있어요. 자, 앞에서 우리가 실적주의는 무엇을 보장한다 그랬죠? 무엇을 보장한다? 신분을 보장한다라고 했죠. 근데 왜 신분을 보장한다고 그랬을까요? 그 말 안에. 자, 이건 또 한 가지 맥락이 있어요. 이것까지 이해돼. 자, 공무원을 뽑았어. 무엇을 따라서? 실적주의에 따라서 공무원을 뽑았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정치적으로 행동해버리면, 정치적으로 행동해버리면, 바보짓 할까 안 할까요? 하게 되겠죠. 그럼 실적주의를 뽑은 이유가 있어, 없어? 없게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여금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게 돼. 알았죠? 정치적 행동을 못하게. 자, 정치적 행동을 못하게 한다는 건 그 사람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야, 안 제한하는 거야? 제한하는 거야. 그 반대 보상으로 신분을 보장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그렇게 이렇게 공무원을 뽑으면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행동할까 안 할까요? 실효주의 공무원을 뽑으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정치적 중립을 만약에 어기면 자기 신분이 어떻게 돼? 날아가니까 정치적 중립적 행동하겠지. 그럼 바보짓 할까 안 할까요? 당파적 행동을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게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행정의 공정성이 확보돼. 당파적 행동을 안 해서. 알았죠? 이해됐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항상 오더라는 게 있어.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 라고 오더가 쭉 내려가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바보짓 해버려요. 알았죠? 의도적으로. 자, 근데 만약에 실적주의가 작동한다 그러면 오더가 작동해 안 해요? 안 하지. 실무 부정이 있는데 내가 위에 사람 말 들을 필요 뭐 있어. 알았죠? 이해됐죠? 자, 그렇게 되면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고 정치적 중립을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행정의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신분을 보장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신분 보장해줬다는 얘기는 공무원으로 오래 있다, 조금 있다. 오래 있죠, 오래. 한번 공무원에 따라서 계속 공무원으로 있는 거 신분 보장하기 때문에 알았죠? 확률적으로. 그러면은 어제 했던 얘기랑 오늘 했던 얘기랑 같은 얘기일까요? 다른 얘기일까요?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행정의 의사가. 알았죠? 자, 어제는 허가해준다 그랬고 오늘 허가 안 해준다 그러는 거 있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실적지로 신분부장에 공무원이 오래 있으면 어제 해주겠다고 했으면 이 사람이 다른 데 가더라도 다른 부서로 갔다 하더라도 그 의사가 유지될까 안 할까요? 유지가 돼요. 왜 그러면 이 사람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거 해주기로 했어요. 그 끝이지 안 맞죠? 같은 조직 내에 있으면. 이해됐죠? 그걸 무시하고 야 나는 안 못해줘 이렇게 버리면 그 사람은 그 후임자는 죽어 안 죽어? 어? 곤란한 상황에 가게 되는 거죠. 만약 그 사람이 선배면 어떡할 거야? 맞죠? 너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공직거래 이제 봉쇄로 부패 감사한다. 이건 뭐, 맞죠? 공무원을 뭐로 뽑아? 점수를 뽑죠. 실적주의 입각하면 점수를 뽑아요. 무조건. 알았죠? 자, 여기에 뇌물이 들어올 수 있어, 없어? 뇌물 준다고 해서 공무원 임용해줘, 안 해줘? 안 되죠? 그러니까 부패가 뇌물을 못 주기 때문에 공무원 부패가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게 장점이에요. 단점. 자, 공무원에 대한 통제가 약화된다. 이건 왜 그럴까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될 거예요. 왜 통제가 약화돼? 그렇죠. 신분보장. 신분보장. 맞죠? 그러니까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신분을 보장해 주는 거야. 이게 신분보장이야. 알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못하는 거, 일을 못해요. 그럼 사고를 쳤어. 사고를 쳤어. 일을 하는데 뭐 어떤 일을 하다가 사고를 쳤어요. 이거 불법이야? 이건 불법이 아니야. 이래도 공무원으로 유지시켜 준다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공무원들이 자, 윗사람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요? 자기의 신분, 그러니까 그 자기 공직의 유지를 결정하는 거는 상사야, 법이야. 법이야, 법. 알았죠? 법이에요. 그럼 상사 말 들을까 안 들을까요? 상관의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듣고요. 안 들어요.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통제가 약화된다라고 그래요. 이게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공무원이었는데 시장님이 뭐라고 날 쳐. 근데 나는 시장이 오래 있어. 내가 더 오래 있어.
조직에. 내가 더 오래 있지. 시장님은 가실 거 아니야. 어쨌든. 알았죠? 장관님이라고 하더라도 장관이 오래 있어. 내가 더 오래 있어. 내가 더 오래 있어. 그럼 장관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기는 안 들더라도 뭐 할까요? 내가 반대라고 한다, 반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미루겠지. 미루거나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변명되거나 이러겠지. 알았죠? 자, 그럼 통제가 약화되는 거야. 알았죠? 이걸 말한 거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단점 같은 경우는 실적주의를 하게 되면 공무원의 정책 자유를 제약한다라고 했죠. 신부장이 해주는 조건이 뭐였어요? 정치적 정립을 요구하면서 알았죠? 됐죠? 그래서 정책 자유가 제약되고, 자, 대응성이 낮아질까, 높아질까요? 낮아져요. 왜? 이 사람들은 시민들의 눈치 볼까 안 볼까요? 안 봐요. 왜 안 봐? 신부장 되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내가 민원인의 요구를 안 들어도 불법이야, 안 불법이야? 불법이 아니야. 알았죠? 알았죠? 자, 그러면은 민원인이 와서 하소연하는 거를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줘요. 알았죠?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꼭 안 들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낮은 대응성을 야기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까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했어요. 하나는 뭐? 역관주의. 그다음에 두 번째 실적주의. 알았죠? 자, 역관과 실적의 관계는 뭐야? 실적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야? 역관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여기까지 해서 역관과 실적까지 보셨어요. 됐죠? 또 진도 나갈게요. 자, 세 번째 이론이 이제 적극적 인사행정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 인사행정 이론은 인사행정의 포괄적인 이론인데 저희가 여기다 넣어놨어. 알았죠? 이게 임용과 관련된 사항들이 있어서 여기 넣어놨고 시험 관점에서 봤을 때 수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포괄적으로 좀 볼 필요 인사뿐만 아니 그 임용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것까지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알았죠? 자, 적극적 인사행정 이론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누구를 공무원으로 임명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실적을 가지고 있는 인력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국정 책임자와 적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인력을 공무원으로 임명해야 된다. 대부분 누구를 뽑아야 된다? 실적주의로 뽑고 부분적으로는 국정 최고 책임자와 정책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임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적극적 인사행정 이론이다라고 보면 돼요. 실적주의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또. 실적주의만 하니까 말 안 들어 쳐먹고 하니까 이제 말 잘 듣는 사람도 좀 너의 공무원에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시험제는 뭐가 나오냐면 적극적 인상 행정 방안이 나와. 여기 요 내용인데요. 요 내용은 임용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들어가 있어.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적극적 인상 행정인지 바로 알아요. 자, 적극적으로 모집이 된다. 공무원 뽑을 때. 알았죠? 자, 뭐 그냥 뭐라 그러지? 그냥 공고 올려놓고 올 사람 오고 말 사람 말아 이렇게 하지 말고 학교도 나가고 설명회도 하고 홍보도 하고 유튜브도 짤도 만들고 공무원들 좋은 정보 얻고 쇼츠도 만들고 이런 뜻이에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의 능력 발전을 시켜야 된다. 자, 그래서 승진, 전직, 훈련 평가, 상기성을 제고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능력 발전을 위한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측면에서 승진, 전직, 훈련 평가에서 알았죠? 그다음에 인간관계를 중시해야 된다. 그렇죠? 개인적 욕구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된다. 이거는 어디 나왔었어요? 조직이론에 나오죠. 조직이론에 됐죠? 자, 그다음에 인사권을 분권해야 된다. 그래서 인사권을 다 위임해줘야 된다. 중앙이 갖고 있던 인사권을 다 지방으로 위임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이 됐죠, 이건 우리. 이거는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방자치하면서 인사권이 대부분 지방으로 갔어요, 알았죠? 이것도 사실은 근데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알았죠? 왜 그러냐면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이 아, 특정 고등학교, 특정 대학교, 특정 대학은 아니겠지. 지방 같은 경우는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이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융통성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체험도 하고 개방의 임용도 해야 되고 알았죠? 점수 이외의 실적, 점수 이외의 실적을 고려된다라는 거예요. 실적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격, 능력도 포함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점수 이외의 실적까지 고려된다. 그 다음에 공무원 단체 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적극적 인사행정 방안이 가보면 인사 이론의 현대 인사 이론의 엑기스에 알았죠?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이론 다 보시면 자 적극적 인사행정 방안의 일환이야. 알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네 번째가 직업공무원제예요. 직업공무원제.
자, 제로 돼 있지만 이거는 실제로는 이론이야. 자, 모든 제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도는 이론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 모든 제도는 이론이다. 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근데 그 제도가 운영됐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그걸 주장했기 때문에 그게 운영되고 있는 거야. 알았죠?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그러면 이론이 아니야. 이론이죠. 이걸 이해해야 돼. 알았죠? 그래서 무슨 제가 무슨 왜 이론이냐라고 했을 때 무슨 제가 다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 공부는 영어로 뭐냐면 캐리어가 아니고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거야. 알았죠? 여기서 이제 영어 유치원 안 다니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영어 유치원 다녀야 돼. 이제 커리어, 시빌 서비스 시스템. 알았죠? 이걸 직업 공부제다라고 불러요. 자, 실적주의는 뭐라 불러요? 영어로. 실적주의는. 벌써 까먹었어. 메리트 시스템. 알았죠? 메리트 시스템이에요. 자, 직업 공무원제는 누구를 공무원으로 임명했느냐라고 했을 때 제일 재밌어요. 자, 공무원, 공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공무원으로 임명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론이 직업 공무원제예요. 알았죠? 자, 누구를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공직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공직 임명된다라는 뜻이에요. 조직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채우는 것도 제가 뭐라고 하죠? 여기 채우는 것도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채우는 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임용이라고 불렀죠. 알았죠? 이거 임용. 여기 채우는 것도 임용. 알았죠? 근데 이 자리를 채울 때 누가 채워야 된다? 이 자리를? 공직 경험. 그러니까 조직 내에 있는 사람도 이걸 채워야 된다는 뜻이야. 알았죠? 이게 직업 공무원제 이론의 핵심이에요. 됐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공무원들 최초에 임용하는 건 최초 임용은 어떻게 된다? 최초의 임용은 외부 임용하도 내부에서 임용이 된다. 이거예요. 알았죠? 최초 임용. 알았죠? 특정 구간에서의 임용은 특정 구간에서의 특정 계급 등급에서 임용은 외부에서 임용이 된다. 다른 임용들은 누굴 임용이 된다? 공직 경험을 갖고 있는 자를 공무원에 임용했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직업 공무원제 이론이에요. 이해됐죠? 자, 이해됐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장점이 뭐냐면, 행정의 안정성이 확보돼요. 행정의 안정성이 확보돼요. 그러면, 이거 왜 그러냐면, 자, 공직에 들어왔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은 공직에 오래 있을까, 안 오래 있을까요? 오래 있겠죠. 오래 있을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이 자리를 내부에 있는 사람이 채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래 있을 가능성이 있죠. 뭘 비교해보면 알 수 있냐면, 만약에 이 자리를 외부에서 채울 수 있다고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자리에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다잖아. 공무원이 됐을 때. 바로 윗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를 외부에서 채울 수도 있고 내가 채울 수도 있다 그러면 나는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을 주는 거야. 맞죠? 근데 나랑 경쟁자가 3명 있고 외부에서 3명 있다 그러면 몇 분의 몇을 주는 거야? 6분의 1을 주는 거야. 알았죠? 확률이 확 올라가요. 내부 인력으로 채우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승진할 가능성이 높고,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공직이 오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알았죠? 자, 공직이 오래 있다는 뜻이야. 오래 있으면 행정의 안정성 포대 안 돼. 안 되지. 이런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돼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공무원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결정을 하고 이동을 했어. 내 후배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결정을 무시하고 다른 결정할 수 있어 없어? 못해. 알았죠? 행정의 안정성 확보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점에 내렸던 행정 의사가 계속 유지돼. 알았죠? 이거 행정성 안정성 확보라고 그래요. 이해됐죠? 내가 행정관청의 의사가 계속 바뀌는 거가 뭐야? 행정의 안정성이 약한 거야. 알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봉사정신이 제고된다라고 해요. 봉사정신. 알았죠? 이해됐어요? 왜 봉사정신이 제고될까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공무원들이 느낄 때 내 공직에 오래 남아있을 수 있어요. 즉, 공무원제를 하게 되면. 알겠죠? 자, 그럼 이거는 일종의 특혜가 아닐까요? 특혜죠. 특혜를 받았어, 국가로부터. 알죠?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았어. 그럼 그거에 대한 보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게 봉사정신이 나타날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알죠? 나타날 수도 있어, 실제로. 나타나요, 실제로. 알았죠? 없지 않아요.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근무규율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왜 근무규율이 강화될까요? 근무규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통제를 하는 거야, 통제. 알았죠? 근데 통제를 할 때
공무원들이 이걸 견딜 수 있을까 없을까요? 지금 공무원제상에서는 똑같은 작동 원리로 있죠. 나 특혜를 받았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뭐 내가 알죠? 아침 일찍 출근, 아침 9시까지 출근하고 뭐 이 정도쯤이야 알았죠? 그다음에 눈 올 때 눈 청소하라고 나오라고 그러면은 나갈 수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 나가요 알았죠? 국민은 눈 청소할 일은 없어서 다행이다. 자 알았죠? 이해됐죠? 자 그다음에 정부와 공무원 사이에서 그 운정적 관계가 형성돼요. 운정적 관계가. 자 운정적 관계는 언제 형성되냐면 대면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대면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운정적 관계가 형성돼. 알았죠? 대표적인 운정적 관계가 무슨 관계야? 우리가 일상에서 대표적인 운정적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대표적 운정적 관계야. 그거 운정적 관계 왜 만들어졌어요? 오래 봐서 그래. 오래 봐서. 딴 거 아니야. 알았죠? 맞죠? 이거 설득력 있어 없어? 설득력이 있어요. 자, 지구공무원제를 하게 되면 국가와 공무원은 오래 만났을까요? 조금 만났을까요? 오래 만나겠지. 공직이 오래 있으니까. 알았죠? 그럼 운정적 관계 생겨 안 생겨? 생기겠죠? 자, 운정적 관계가 있으면 안정감을 갖고 업무 추진할 수 있어 없어요? 공무원들이. 있겠죠? 알았죠? 아, 내가 조금 잘못해도 정부가 조금 날 보호해주겠지. 이런 거. 그러면 이 사람이 안정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죠? 조금만 잘못해도 날려버리겠다 이러면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급 공무원의 양성에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자, 고급 공무원이 되려면 고급 공무원이 되려면 공직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정부 업무에 대한 경험이 많아야 돼, 안 많아야 돼? 고급 공무원이 되려면은 전체적으로 관리해야겠잖아. 경험을 많아야겠죠. 자, 근데 직공무제는 경험을 쌓아줘, 안 쌓아줘? 쌓아주죠. 왜? 왜? 공직에 오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죠? 공직에 오래 있다 보면 본의 아니게 경험이 많아져, 안 많아져? 많아지면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문 직업화 유리하다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그 편의점 알바가 직업이라 할 수 있어 없어? 왜 없어요? 편의점 알바를 길게 짧게 해서 직업이 안 되는 거야. 공직이 오래 할 수 있어. 그럼 직업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전문 직업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메커니즘 다 이해됐죠? 여기서 관통하는 메커니즘이 하나 있어. 직업 공모제를 하게 되면 공무원은 그렇죠. 장기 구속한다는 거야. 알았죠? 이게 핵심이야. 알았죠?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다 풀 수 있어요, 문제.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단점이 있어요. 자, 민주적 통제가 약화된다. 라고 해요. 민주적 통제가. 알겠죠? 자, 요 자리 있죠, 요 자리를 내가 나밖에 채울 사람이 없다. 그러면 까불까, 안 까불까요? 까불지, 씨. 딴 놈들이 여기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나밖에 들어갈 사람이 없네. 아, 남들아, 민주적 통제 돼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았죠? 앞에서 실적주의에서 통제가 안 되는 거는 왜 그랬어요? 뭐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어? 응? 왜 통제가 안 돼? 실적주의에서는. 어? 신부보장. 알았죠? 메카니즘 달라. 알았죠? 깝죽거리는 거는, 공무원이 깝죽거리는 거는 다 달라요. 원인이 달라. 이유가 달라. 메커니즘이 달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특권집도 하나 된다. 특권집도 될까 안 될까요? 공무원들. 특권집도 됐지. 특혜 받았잖아. 특혜 받으면 내가 특혜가 특권으로 인식해. 알았죠? 됐죠? 특권집도 안 되고. 자, 공직이 침체된다라고 그래요. 자, 여기 있는 공무원들은 외부 자극을 받을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왜? 외부에서 새로운 인력이 들어오는 게 제한적이다 아니다. 제한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니 9급 들어가자 9급 들어가고 7급 들어가고 5급 들어가지 않냐? 근데 걔들은 말단이잖아. 말단이 거기 가서 일 배우기도 바쁜데 무슨 영향을 미쳐요 조직에서 알았죠? 그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뭐 아는 게 없잖아. 행정학밖에 아는 게 없잖아. 됐죠? 자,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부적응이 발생해요. 알았죠? 이건 똑같은 메커니즘이 알았죠?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자, 외부 환경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외부 환경에 대응할 수 있겠죠. 이 조직 내에서는 외부 환경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환경에 대한 경험이 없죠.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적응이 어렵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비전문화, 비전한 문화가 된다라고 해요. 자, 왜 비전문화 될까요? 이것도 재밌는 메커니즘이에요. 위에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누가 채워야 돼? 아래에 있는 사람들, 공직에 있는 사람이 채워야겠죠. 이 사람이 이 자리에 계속 오래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윗자리가 비잖아. 그럼 이 사람을 옮겨버려, 안 옮겨버려? 옮겨버려. 왜냐면 이 자리는 내부 사람이 채우라고 했기 때문에 옮겨버려 볼 수밖에 없어. 알았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전문성 확보돼 안 돼? 전문성이 확보가 안 되겠죠. 다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위도 괜찮고 옆도 괜찮아요. 알았죠? 이해됐죠? 만약에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 그대로 두고 외부에서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채우면 되겠죠. 이 사람 계속 오래 있을 수 있겠지. 알겠죠? 전문성 확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채울 때 누가 채운다? 지금 공문제는 공직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공무원했던 사람을 공직 임명이 된다. 이렇게 주한 이론이 직업 공무원제. 알았죠? 자, 이 메커니즘이 밖으로 드러날 때는 직업 공무원제로 드러나. 직업화되잖아. 공직이 직업화되는 거 알죠? 이 메커니즘이 공직계 공무원을 오래 머물게 하고 근속 기간을 늘리고 이게 직업 공무원제화 돼. 그래서 이걸 직업 공무원제라고 불러. 알았죠? 자, 직업 공무원제는 누구를 유인할 수 있어요? 누구를 유인할 수 있어? 누구를 유인할 수 있어요? 유능하고 젊은 사람을 유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맞죠? 왜? 왜 유도할 수 있어? 네? 장기 근무할 수 있잖아. 알죠? 장기 근무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잖아. 그럼 이 메리트가 누구를 유도할 수 있어? 늙은 사람을, 아니, 원초적으로 할게요. 나이 많은 사람을 유도할 수 있어? 없어. 장기, 나이 보내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장기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없어? 없죠. 젊은 사람은 장기 근무하는 거에 대해 관심이 있어? 없어? 있어요. 누구를 그래서 땡길 수 있어? 유도할 수 있어? 유인할 수 있어? 젊고 유능한 인력을 유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보통 직업공무제를 어떻게 설명하면 젊고 유능한 공무원 그 인력을 공직에 이도하기 뭐 제도 이거 아니야. 알았죠? 이거는 결과야. 알았죠? 이론적 메커니즘은 뭐다? 누구를 뭐다? 그렇죠. 정답. 알았죠? 요 메커니즘만 이해하면 끝이에요. 알았죠? 다 파생이야. 거꾸로 보시면 안 돼요. 이해됐죠? 자, 여러분도 지금 왜 여기 와서 공부하느냐? 라고 했을 때 왜 여기 와서 공부해요? 무슨 공무원쟁이 때문에? 직원 공무원지 때문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가 직업 공무원제 때문에 하는 거고 시험 준비라는 거는 무슨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실적주의 때문에 그런 거야. 알았죠? 이해됐죠? 그 메커니즘 이해되지? 약간 미세하지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걸 이해를 못해서 행정학을 거의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만 설명해 줬어도 내가 지금 진짜 큰 인물 됐을 텐데 싶어요. 선생님을 탓할 수밖에 없어요. 알았죠?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지금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받을 게 뭐냐면 대표 관료제를 할 거야. 대표 관료제. 자, 대표 관료제는 자, 누구를 공무원으로 임명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자, 사회 집단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인력을 공무원에 임명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론이 바로 대표 관료제 이론이에요. 자, 조직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있고, 자, 조직이 있고 사회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사회가 이제 뭐 구성이 있겠죠. 사회 구성들이. 자, 어떨까요? 절반은 누구야? 사회 구성원의 절반은 남성. 자, 여성. 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핸디캡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핸디캡 갖고 있는 분들. 자, 그 다음에 그 학교 배경, 그러니까 배경 같은 거 있죠. 공대 출신이냐, 문과 출신이냐, 그다음에 지역 출신 어떤 지역 출신이냐, 이걸 다 나눠줄 수 있겠죠. 이렇게 쫙 사회 집단을 구분할 수 있어, 알았죠? 그리고 각 그 집단의 대표들을 그대로 있잖아요. 공직에 임명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대표 관료제가 거예요. 그러면
공직은, 정부 조직은 누가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정부 조직의 구성과 사회의 구성이 같아 안 같아요? 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같아지게 만들자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대표 관료제 이론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에 이 구성을 봤을 때 절반은 누구여야 돼? 남자. 절반은 여자. 맞죠? 이과 출신이 30%라고 하면 이과가 몇 명 있어야 돼? 이공계열이 30% 있어야 되는 말이죠? 이렇게 공직을 구성하자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대표 관료제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현실 조직에서 어떻게 돼 있어? 현실에서는 안 그렇겠죠? 현실은 안 그래요. 현실은 안 돼 있죠. 자, 이렇게 좋아하는 이론이 대표 관료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례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사례가 영국의 킹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최초에 대표 관료제를 주장했다라고 하도 무방해요. 자, 여러 세력의 반영, 공직에 여러 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대표 관료제로 설명했어요. 알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발전한 게 크렌치야. 크렌치는 자, 조직의 총 인구 비율을 반영하는 것을 대표 관료제로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거 뭐야, 그러면? 크렌치야, 킹슬리야? 크렌치지, 크렌치. 남자가 50%면 정부 조직도 50%, 알았죠? 됐죠? 자, 킹슬리는 여러 세력이 들어오면 돼. 들어오면. 알았죠? 근데 크렌치는 사회 비율과 사회 구성원의 비율과 사회 집단의 비율과 정부 조직 구성원의 비율이 일치된다라고 본 거야. 알았죠? 누가 더 극단적이야? 크렌치가 엄청 극단적인 거 알았죠? 자, 그래서 킹슬리가 소프트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크렌치가 엄격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렌치하고 그러니까 킹슬리와 크렌치를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럼 장점 볼게요. 장점. 자, 첫 번째 장점 뭐냐면 대표성이 강화된다라고요. 대표성 강화돼 안 돼? 되겠죠? 무엇의 대표성이 강화돼? 정부 조직의 행정 조직의 대표성이 강화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대표를 할 수 있죠. 됐죠? 자, 형평성이 제고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장점이에요. 자, 이거는 어떤 개념과 이해되냐면, 자, 실적주의로 공무원을 뽑으면 공무원이 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겠죠. 누가 공무원 되기 힘들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아주 쉽게 보면.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보면 돼. 자, 만약에 인강이 없다고 할게. 인강이 없다고 해볼게. 그러면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학원을 갈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점수가 나와 안 나와? 여러분도 더 잘할 수도 있어. 알았죠? 더 점수 받을 수도 있어.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나올까 안 나올까요? 공무원이 안 되겠죠. 맞죠? 자, 그럼 실적주의가 그러니까 기회를 제공해 안 해요. 실적주의가. 실질적으로 제공 안 해. 알았죠? 그러니까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만 주지 실제로 그 사람을 공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아. 뭐가? 실적주의가. 알았죠? 자, 그런데 대표 관리자는 장을 갖고 있는 인력들이 실제 공직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 기회균등을 제공한다고 그러고 형평성을 제공한다고 그래요. 알았죠? 그래서 기준점은 뭐다? 뭐보다? 실적주의보다. 알았죠? 실적주의는 뭐보다 형평성을 제공했어? 역관주의. 알았죠? 이 세 개가 무슨 관계다? 상대적 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시험 문제 볼 때, 이 상대적 관계를 보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볼게요. 그 다음에 대응성과 책임성을 제공시킬 수 있다라고 해요. 자, 왜 그럴까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 반영할까 할까요? 대관리제가. 반영할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장애인 통로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누구야?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해도가 높겠죠. 알겠죠? 이런 측면에서 대응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다. 제고될 수 있다라고 봐요. 알겠죠? 그래도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내부 통제가 강화돼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실적주의로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특정 고등학교에 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만약 특정 어떤 지역에 지방정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방정부는 누가 다 구성할까? 실적주의로 하게 되면. 공무원 뽑으면.
그 지역의 명문고등학교 출신들이 다 들어와요. 알죠? 맞죠? 그래서 절반, 못해서 한 30%가 그 지역의 명문고등학교 출신들이 다 공무원이 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견제가 될까 안 될까? 내부적 견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아니, 극단적으로 50%가 특정 고등학교 출신이면 다 선후배잖아. 그럼 선배가 사고 쳤어. 그러니까 선배가 뭔가 그 비리를 저지르거나 부패를 하려고 할 때, 잘못된 의사결정 할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를 줄 수 있어, 없어? 아, 우리 선배님 하시는 일인데. 알았죠? 됐죠? 그런데 만약에 대표 관료제를 하게 되면 그런 지배적 구성 집단이 있어 없어 조직 내에? 없겠죠. 없겠죠. 맞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 눈치를 볼까 안 볼까? 구성원에서 눈치를 볼까 안 볼까요? 보겠죠. 그러면 그게 내부 통제를 강화시켜 주는 거 알았죠? 이해됐죠? 여기서 말하는 내부 통제는 조직 내 구성원들이 통제하는 것을 내부 통제라고 불러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가 장점이에요. 자, 단점 볼게요, 단점. 단점은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그래요.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해요. 자, 왜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을까요? 자, 대표 관리제로 공무원이 된 사람들은 자, 실적이 뚜렷할까 안 뚜렷할까요? 실적이 약간 모자라도 임용해요. 알았죠? 자, 그럼 뭐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알았죠? 능력이 떨어지는 거, 능력. 알았죠? 그 다음에 자격도 떨어지고 능력도 떨어지는 거 알았죠? 상대적으로. 자, 그렇다면 효율성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비효율성이 증가한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게 되게 재밌어요. 개인의 이익 침해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대표 관료제 때문에 시험 준비했는데 공무원이 안 된 사람들에 대한 이익 침해를 의미해요. 알았죠? 이해됐죠? 이건 역차별이라고 그래요. 역차별. 알았죠? 이 역차별 문제가 우리나라는 그나마 덜한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심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공직, 하버드 대학교, 뭐 소위 명문대학교에 다 쿼터를 그러니까 뭐라고 TO를 정해놨다고 그래나? 그래서 공부 잘한 백인이 대학을 못 가. 맞죠? 맞죠?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됐어요. 그럼 누가 합격해? 저기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넘어온 그 뭐죠? 그 피난민 뭐라고 그러지? 난민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는 거야. 알죠? 그럼 이 사람 공부해서 안 했어요. 백인 극단적으로 봤을 때 이 백인은 미국 백인은 미국 공부를 했어 안 했어? 열심히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는데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노력의 정도가 부족한 사람이 합격하게 되는 거 알죠? 근데 그 하버드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학교야 자산이야 특혜야 그냥 학교일 뿐이야. 엄청난 특혜예요. 내가 하버드를 나왔다. 이건 미국 얘기야. 우리나라 얘기 아니고 우리나라 똑같아요. 내가 하버드를 나왔다는 것 자체는 무시무시한 특혜야. 어떤 경우가 있냐면 미국 그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이 그 외국인이었어요. 자기가 이제 학교 외국 집에 갔다가 미국에 입국할 때 매번 잡힌대. 어디서 이미그레이션에서 그 뭐라고 그러죠? 이제 그 세관이라고 그러나? 그래서 맨날 그 잡히는 거야. 통과할 때 공항에서 통과할 때. 근데 자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버드 대학교 옷을 모자부터 발끝까지 하버드를 하고 갔대요.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는다. 자, 특혜예요. 학교가 특혜야. 알죠? 자, 그러면 특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반적 논리에 따르면 노력한 사람이 갖고 가야 돼, 안 갖고 가야 돼? 노력한 사람이 갖고 가야 돼. 알았죠? 근데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보게 되는 거야. 알죠? 이걸 역차별이다라고 불러요. 자, 대표 관리제를 하게 되면 역차별이 발생해, 안 발생해? 발생해요. 알죠? 그게 문제다,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외부 통제의 무력화다라는 거예요. 자, 정부 조직이 있으면 얘네들이 일탈을 못하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조직이 일탈을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외부 통제예요. 외부 통제 이게 알았죠? 이걸 외부 통제라고 그래요. 자, 근데 외부 통제를 무력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이거 어떤 의미냐면, 자, 외부 통제를 하려고 그럴 때 이에 구성원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렇게 주장해요. 아니, 우리가 외부랑 똑같다. 우리가 똑같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내부에서 통제할 수 있다. 외부 통제 필요 없다. 라고 주장해요.
그럴듯해, 안 그럴듯해? 그럴듯하죠? 왜냐면 이 조직의, 이 조직 자체는 외부를 그대로 복사해 놓은 거잖아. 복사 붙여넣기 한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굳이 외부 통제 필요 없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내부에서 통제할 수 있으니까 외부 통제 필요 없다라고 하게 돼. 자, 그러면 뭐 무력화돼요. 외부 통제가 무력화될 수 있어요. 이런 주장을 하게 됨으로써 외부 통제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주춤하겠죠. 그래서 무력화된다는 거야. 알았죠?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대표 관료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표 관료제 하나만 더 하면은 그 대표 관료제 이론은 소극적 대표성, 그다음 적극적 대표성 두 개를 가정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자, 대표 관료제 이론은 소극적 대표성과 적극적 대표성 가정을 하는데, 자, 소극적 대표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출신 성분이 태도를 결정한다. 알았죠? 그 다음에 적극적 대표성은 태도가 행동을 결정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알았죠? 이 두 개가 작동한다고 본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어디 태어났어요? 이런 이야기 해봅시다. 출신 성분은 약간 뭐 내가 장애인이요. 장애인은 태도를 결정하고 그 태도가 행동을 결정할 거다라고 하는 전체적 가정에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실 이상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 안 벌어져. 이 가정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장애인으로서 태도를 갖고 있는데 태도가 행동을 연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는 맞고 뭐는 안 맞는 거야. 소극적 대표성은 가정 맞고 적극적 대표성 가정은 틀린 거야. 알았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대표 관료제를 비판하는 이론은 뭐냐면 정작 공직에 들어오잖아요. 사회구성원을 대표로 들어왔어. 근데 얘네들은 누구처럼 행동한다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누구처럼 행동한다는 거야. 자기 집단의 이익을 대표한다, 아니면 조직의 이익을 대표한다. 조직의 이익을 대표한다. 자기 조직을 대표한다. 자기 집단을 대표한다. 자기 조직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알았죠? 자기 조직의 이해를 반영한다는 거야. 그러면 뭐가 나타나는 거야? 태도가 행동으로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비판해요. 이해됐죠? 시험 문제 나오면은 대표 관리제는 성적 대표성과 적극 대표성, 이거는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진 성분 태도, 태도가 행동 이렇게 연결해서 이 내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대표 관료제까지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자, 총 몇 가지다? 임용이론은 다섯 가지다. 첫 번째가 역관, 두 번째가 실적, 세 번째가 지금 적극적 인사행정이죠. 적극적 인사행정. 세 번째가 네 번째가 직업 공무원제, 다섯 번째가 대표 관료제다라는 거예요. 자, 실적주의 역관주의 누구를 공무원을 입게 된다? 누구를? 역관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실적은 실적 갖고 있는 사람. 알았죠? 쉬워요. 직업 공무원제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알았죠? 이거 뭐야 도대체? 하도 안 맞아. 끝난 지 10분도 안 되는데 지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표 관리자는 사회 집단의 대표를 임직이 임명해준다. 이거예요. 알았죠? 자, 공부 내용 많이 했잖아. 근데 이게 다 몇 자로 정리돼요. 몇 개 단어로 정리돼요. 다 해서 5개의 단어로 정리돼요. 알았죠? 끝. 끝. 알았죠? 자, 지금까지 이제 임용 대상 이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임용 유형 이론 있어요. 임용 유형 이론 쉬워요. 자, 임용 유형 이론은 임용을 어떤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개방형과 폐쇄형 이렇게 개방형, 폐쇄형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개방형은 모든 계급의 신규 채용이 허용되는 것은 이제 개방형이다라고 해요. 그렇죠? 모든 계급의 신규 채용이 허용되는 거. 폐쇄형은 최하위 계층에서만 신규 채용이 허용되는 것을 폐쇄형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럼 개방형이야, 폐쇄형이야? 우리나라는 일단은 모든 계급의 신규 채용 안 되죠. 우리나라 신규 채용되는 데가 어디예요? 크게 9급, 7급, 5급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았죠? 6급도 있긴 한데 뭐 그건 되게 적고 하니까 뭐 의미 없고.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뭐는 아니야.
우리나라는. 개방형은 아닌 거죠. 근데 폐쇄형이 아니냐? 폐쇄형이 아니야. 폐쇄형도 아니죠. 최하위 계층만 뽑는 게 아니잖아. 지금 5도 뽑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중간 정도 어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자, 그래서 임용 유형은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단순한 거지만 우리가 이론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벽돌 같은 거 알죠? 요 벽돌 빠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임용 방법 이론. 임용 방법이 있어요. 임용 방법 이론이 있어요. 그 임용 유형과 임용 방법이 무슨 차이냐라고 하면 뭐 하지만 유형은 범주화 이런 거고 범주화. 임용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을 말하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자, 임용 방법에는 외부 임용과 내부 임용 방법이 있다라고 주장해요. 임용 방법 이론은. 자, 외부 임용은 뭘 말하는 거냐면 자금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된 경쟁청을 통해 임용하는 것을 그러니까 임용하는 것을 공개 경쟁 채용이라고 하고 이것도 외부 임용에 들어간다. 그다음에 경력 경쟁 채용이 있어요. 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경쟁을 통해 임용하는 것을 경력 경쟁이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개 경쟁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내부 임용이 있어, 내부 임용. 아까 그랬죠, 드디어. 자, 임용은 우리가 보통 임용이라고 그러면은 뭐만 생각해? 일반적으로 임용이란 말이 나오면 뭐만 생각해? 그렇죠. 외부 임용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임용에는 내부와 외부 임용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부 임용은 그 이제 수평적과 그다음에 수직적 정보 이동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시험 다시 할 건데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전직 첫 번째. 전직은 직렬간 이동하는 것들을 수평적으로 이동하는데 직렬간 이동하는 것을 전직이라고 한다. 전직을 뭐라고 한다? 뭘 전직이라고 한다? 직렬을 넘어가는 것을 전직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전보가 있어. 전보. 동일 직무 직급내 이동하는 것을 전보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이동하는 것은 뭐에 해당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보에 해당해요. 알았죠? 그 전보 명령이 나요. 여러분들 공무원들 하시다 보면은 옮겨 다니는데 다 대부분 전보 명령이에요. 자, 그다음 파견. 파견은 소속 유지하면서 타부서 기관으로 이동하는 것을 파견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고, 전입저출은 헌법기관 간 이동하는 것을 전입저출이라고 한다. 알았죠? 헌법기관을 넘어가 버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가 만약에 뭐 헌법재판소 이게 헌법재판소 넘어간다. 선거관리위원회로 갔다거나 이러면은 그걸 뭐라고 부른다? 전입 전출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겸직 직무 등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법령하면서 법령 제가 나눠드릴 거거든요. 그때 쭉 보시면 돼요. 그때 내용 정리하시면 된다. 그래서 임용 방법에는 무슨 임용과 무슨 임용이 있다? 외부 임용과 내부 임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임용 유형에는 무슨 유형과 무슨 유형이 있다? 개방형과 폐쇄형이 있다. 까지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돼요. 폐쇄형은 뭘 폐쇄형이라고 한다? 최하위 계층만 신규 임용하는 것을 폐쇄형이다. 이해됐죠? 모든 계급에 신규 임용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개방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중간 정도다. 라고 보면 됩니다.